이런 가운데 코스피를 추가로 높일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심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당초 오늘에서 다음 주로 또다시 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당장 법안이 통과돼도 3월 주주총회 시즌에 반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이번 법안 심사 소위가 밀린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가 다음 달 3일로 또 변경됐습니다. 이미 지난 21일에서 22일로, 다시 22일에서 오늘로 미뤄졌다가 또 한 번 연기된 건데요.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유통주식이 감소하면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추가적인 주가 부양을 자극할 법안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기업 경영권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다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잇단 비상계엄 사태 판결과 맞물려 법사위가 내란 질서 회복에 더 무게를 두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상법 개정 논의는 뒤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밀린 2월 임시회가 바로 열려도 법안을 적용하는 데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대통령까지 다시 한번 나서서 3차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만큼 2월 국회 임시회가 열리면 법안 처리는 본격적인 속도를 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정부 이송과 또 국무회의 통과 등 행정 처리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주총전 미리 안건이 공지돼야 하는 걸 감안하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경영상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코자 하는 기업은 정관을 바꿔야 하는데 이건 주총 의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상자산 소식도 보겠습니다. 주식보다 변동성이 큰데 24시간 동안 거래하는 가상자산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최근 주요 거래소들이 일제히 이런 알림 서비스의 세분화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이게 원래도 있던 서비스이기는 했다는 건데 어떻게 고도화됩니까? 네, 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가 가상자산 투자주의 종목에 대한 경보를 세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주의 1단계였는데 주의와 경고, 위험 3단계로 나뉘는 건데요.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인 코인마켓캡 시세와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10% 이상 20% 미만이면 주의, 20% 이상 30% 미만이면 경고, 30% 이상이면 위험으로 지정됩니다. 가격 급등락의 경우 현재가가 하루 전보다 200% 이상 폭등하거나 90% 이상 폭락할 경우 위험 알림이 가게 됩니다. 금감원과 닥사는 지난 2023년부터 정보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해 시행해왔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번에 강화했습니다. 업계 1, 2위인 업비트와 빗썸은 어제부터, 4위 코빗은 지난 28일, 5위 고팍스는 지난 2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네, 경고 등을 세분화해서 켤 뿐만 아니라 주문도 제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 급등락과 글로벌 가격 차이 두 부문에서 위험 경보가 동시에 발령될 경우 주문이 제한되는 건데요. 일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만 지정가 주문을 허용하고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시장가 주문 제한 기능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변동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시장가 주문을 일정 시간 동안 제한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 기능들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몇 달에 걸친 진통 끝에 이루어졌던 미국과의 관세 협의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다만 바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그래도 일단 만나기는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회동에서는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시간가량 러트닉 장관과 만난 후 상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이번 회동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김 장관은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았냐는 질문에는 막았다 안 막았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관보 개제 일정을 이야기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는 안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이 우려하는 대미 투자 이행과 관련해 국내 입법 진행 상황과 투자 이행 의지가 분명함을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세가 매우 친절했다라고 말한 뒤 이어진 발언이어서 앞으로 관세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에도 소셜미디어에 상대 국가들을 현금 인출기라고 비꼬면서 언제든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결정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일단 이번 지정이 새롭게 된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29일 보고서를 통해 통화관행과 거시 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3년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 2024년 11월에 다시 포함됐는데요. 이어 지난해 6월과 이번 달에도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평가 기준은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달러 순매수 규모 등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되고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되는데요. 이 중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부합해 관찰 대상국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건에 따른 지정 여부 말고 미국이 우리 환율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재무부는 우선 지난해 말 원화가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 여건과 부합하지 않게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에 대해선 당국은 절하와 절상, 압력 모두에 대한 급격한 변동을 저지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2009년부터 2016년 원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일관된 개입 패턴에서 대칭적 개입 패턴으로 전환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하반기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재무부의 상황인식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정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출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은 이미 과열되고 있는 양상인데 앞서 보셨던 관세 재인상과 얽힌 대미투자특별법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일단 지금 계좌가 출시도 안 됐는데 증권사 간의 경쟁이 과열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는 이르면 다음 달 출시를 목표로 했는데요. 이에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계좌 출시를 미리 알림으로 받는 일종의 사전 신청 이벤트에 나섰습니다. 두 증권사 모두 당초에는 선착순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려다 감독당국의 권고에 추첨순으로 이벤트 형태를 바꿨습니다. 아직 출시 시점이 확정되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이뤄진 과열 경쟁 조짐에 제동을 건 겁니다. 특히 NH투자증권의 경우 지난 26일 선착순 최대 5만 명을 대상으로 2만 원의 투자지원금과 함께 다른 증권사에서 옮겨올 시 해외 주식 매도에 환전 우대를 더해 최대 1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더 주는 이벤트를 올렸다가 내렸는데요. 이후 권고에 따라 추첨으로 6명에게 금을 주고 3만 명에게는 커피 쿠폰을 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NH투자증권은 기존 참여자들에게는 공지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죠. 대미투자특별법과 국내 복귀 계좌는 어떤 상관이 있는 겁니까? 네, RIA 계좌 출시를 위해서는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소관하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선 대미 투자에 대한 비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법안 심의를 위한 전체의 일정부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은 해외 주식 매도 금액 5천만 원을 한도로 1분기에 RIA 계좌를 통해 매도가 이루어져야 100%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이후에는 점차 공제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됐는데요. 국회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이 같은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국세가 아닌 세외 수입 규모는 20조 원대로 추정되는데요. 검찰이 걷지 못한 2천억 원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선 속도를 지적하며 정부가 체납 관리를 위한 법안을 이르면 오늘 중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체납 세외 수입을 국세청이 일괄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지용배 기자. 네, 지용배입니다. 네, 법안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네, 재정경제부는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세외 수입 현황 실태를 확인하고 체납자들에게 투자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재는 세외 수입 종류별로 각 부처나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어 체납관리 요령이나 인력도 부재하고 전체 규모 파악도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에 국세청이 일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 협조를 받아 이르면 1분기 안에 통과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체감도 높은 제재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나 출국 금지 등은 하반기 중 발의될 통합징수법에 담길 예정인데요. 재경부와 국세청 등은 다음 주 정도에 관련 부처와 모여 간접적인 제재 구체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네, 대통령의 지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세외 수입 체납 관리제도 개선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건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뽑아서 각 부처에서 파견을 하든지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저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국세청 역시 이달 출범한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체납정보 단순화와 세외 수입 부과기관으로 민원 주체를 안내하는 등 업무 구분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세외 수입은 국세에 비해 관리가 느슨했던 만큼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지용배입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1년간 우리 경제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상황입니다. 반도체와 조선업의 호황에도 지난해 산업 생산 증가율이 0.5%에 그쳤습니다. 5년 만에 최소치로 건설업 부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반면에 소비는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산업 생산 관련 지표 먼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전산업 생산지수는 114.2로 1년 전보다 0.5%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돼 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가 13.2% 증가했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생산은 23.7% 뛰면서 전체 산업 생산을 견인했는데요. 보건, 사회복지, 도소매 등 서비스업 생산은 1.9% 증가했습니다. 다만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건축과 토목 모두 공사 실적이 줄며 16.2%나 쪼그라들었는데요. 감소폭이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의 2배에 달하며 전산업 생산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네, 반면에 소비는 상황이 괜찮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소매 판매액 지수는 0.5% 상승하며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이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 3분기에 소비 신장이 두드러졌는데요. 신제품 출시와 보조금, 또 세제 혜택의 영향으로 승용차와 컴퓨터 같은 내구재 판매가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5% 증가했고 소매 판매는 0.9% 늘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3.6% 감소했고 건설 기성은 12.1% 증가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98.5로 석 달 연속 하락했지만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103.1로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부동산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집 구할 때 전세보다 월세가 더 흔한 일이 됐습니다. 지난해 임대차 계약 10건 중 6건 이상이 월세였는데 이게 역대 최대 비율이었습니다.
반면 주택의 공급 관련 지표는 일제히 꺾여서 내 집 마련 여건은 더 악화됐습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1000세대가 넘는 서울 송파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여기서 이뤄진 임대차 계약을 보니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았습니다. 월세를 더 많이 찾아요. 일단은 전세가도 높은 데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또 많이 묶어놨고 사람들은 다 전세 대출 없이 그냥 반전세로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월세 계약 가운데 월세 거래 비중은 63%,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어섰습니다. 전세 거래도 늘었지만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거래 증가폭이 훨씬 컸습니다. 월세 비중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집값 부담 속에 전세를 유지하거나 내 집 마련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고민은 당분간 집 지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년 전보다 12.7% 감소했고 착공과 분양, 준공 물량도 모두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수요는 꾸준한데 반해서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도 올라가고. 정부는 어제 수도권에 집을 대거 짓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적어도 5년 이상 기다려야 해 당분간 서민들의 월세 부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어서 기업들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연봉의 최대 50%까지만 주던 성과급의 천장을 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낸 메모리 사업부에 보너스를 더 얹어주겠다는 건데 다만 내부에서는 잘 나가는 자식만 챙기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앞서 했던 것처럼 메모리 사업부에 한정해서는 연봉의 절반을 넘겨서 추가로 성과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간의 임금 교섭 자리에서 회사가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요. 회사는 현 초과이익 성과급인 OPI 제도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이 성과급 재원 범위 내에서 초과 성과에 대한 이 추가 보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경제적 부가가치 EVA의 2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해서 연봉의 최대 50%까지 주고 있는데 재원 내에서 더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27일 사측 교섭위원은 올해 반도체 담당 DS 부분은 OPI 50% 수준을 현저히 상회하는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 성과를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섭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DS 부문 내 메모리 사업부에서 성과급 재원이 많이 나오니까 이쪽에 추가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사업부를 같이 하고 있더라도 그 안에 세부 사업부에 따라서 성과급을 달리하자는 말도 처음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회사는 성과급 지급에서 이 반도체 담당 같은 이 동일한 DS 부분 내에서도 사업부 간에 차등을 둘 수 있다는 말도 처음으로 했습니다. 현 DS 부분 내 실적 개선에 1등 공신을 하고 있는 메모리 사업부만 따로 떼어내서 파운드리 사업부와는 다른 OPI 지급률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올해도 두 사업부는 OPI 지급률이 47%로 똑같았습니다. 회사는 파운드리 사업부까지 메모리 사업부와 묶어서 향후 경쟁사 수준의 OPI를 지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첫 단일 과반 노조가 탄생해 노조의 협상력이 커졌기 때문에 메모리 특혜로 보일 만한 사안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지난해 경주 에이펙 행사 당시에 대한상의 직원이 호텔비를 부풀려 돈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부가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 유공자 포상 명단에 이 직원을 포함시켰다가 황급히 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위 의혹에 휩싸인 대한상의 직원이 자칫하면 정부 유공자가 될 뻔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비위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지 단 하루 만에 유공자 포상 보류 조치를 황급히 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31일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개최 유공자에 대한 이 정부 포상 수요 보류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그런데 이 조치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30일 정오쯤 대한상의 에이펙 최고 경영자 서밋 포럼 추진단 소속 A씨가 횡령 미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A씨는 호텔 숙박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한 뒤 그 차액을 이 개인 계좌로 요구한 혐의를 받았던 인물인데요. 대한상이 에이펙 결제강 의혹이 불거지자 산업부가 보상을 보류하며 이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산업부는 왜 이런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겁니까? 네, 문제의 A씨는 이 비위 의혹이 불거지기 열흘 전 이미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대한상인은 법정 민간 경제단체로 이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이 사업 계획과 현황, 예산 집행 등 주요 활동 내역을 산업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내부 직원 비위 의혹을 이 산업부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유공자 명단을 그대로 올렸던 겁니다. 앞서 저희 측에서 산업부를 상대로 유공자 선정 보류 배경과 선정 절차, 또 유공자 명단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요. 현재 대한상의를 상대로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내역을 공개할 경우 이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익입니다. 홈플러스 매장 지하주차장에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를 둘러싸고 시공사인 호반건설과의 소송전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호반건설의 부실 시공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이게 시일이 좀 지난 건데 3년여 전에 발생했던 사고에 대한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호반건설이 홈플러스에 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 인천 송도점에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4차례에 걸쳐 지하 주차장의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홈플러스는 호반건설의 부실 시공에 따른 것이라며 공사비와 고객 감소 등의 손해에 대해 14억 8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호반건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리고 홈플러스 역시 배상 인정액이 적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를 제기하며 2심으로 가게 된 건데요. 이번 2심 판결을 두고 호반건설은 수용한다는 반면 홈플러스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홈플러스는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차장급 이상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희망퇴직과 함께 본사 인력의 점포 전환 배치도 시행하는데요. 홈플러스는 직원 월급과 납품업체 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 흐름과 실적 개선을 위해 다수의 점포를 정리 중인데 앞으로 6년 동안 41개 부실 점포를 폐점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